스포츠계 배우, 아이돌, 물밀듯 터지는 학폭 폭로. 쌍둥이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학교 폭력 논란 이후에 스포츠계 연예계 할 것 없이 과거 폭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폭로를 보면 이전에 나왔던 거하고 양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방위적으로 배구계뿐만 아니라 뭐 야구계, 연예계 등등 곳곳에서 지금 학교 폭력을 내가 당했다라는 이런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같은 운동인 프로 야구계에서 지금 한화 이글스의 한 선수가 이제 나한테 학교 폭력을 가해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 가해자다라는 이 주장이 그 해당 실명이랑 같이 그 폭로가 됐는데요. 이제 한화 측에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같이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선수는 모르겠다라고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하니까 주변 수소문에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분도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뭔가 부인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이제 같은 배구계에서 이제 삼성화재의 박상하 선수에 대해서도 피해를 내가 받았다라는 이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었는데 일단 박상하 선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어이없다. 그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라고까지 얘기를 한 상태고요. 이제 가수 중에서도 아이들의 이제 이 수진 씨가 학교 폭력을 했었다. 그러니까 학창시절 돈도 뺏고 뭐 담배도 피우고 만일이 이른바 뭐 비행이라고 얘기할 만한 일들을 했었다라는 주장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수진 측은 이제 학폭이 아니라 이건 일종의 다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도 당했다 수진한테라고 얘기를 하면서 2차 그 폭로까지 나온 상태고요. 배우 중에서는 이태원 클라스에 나왔었던 그 배우 김동희 씨가 또 이제 학창 시절에 애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게 일상이었는데 연예인이 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게 보기 싫다라는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김동희 씨 측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네. 이동석 기자. 네. 그런데 배우 서신혜 씨도 나도 학교 폭력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게 그중에 이 가해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인물이 조금 전에 김은미 기자가 설명했던 그 아이돌 가수 중에 한 명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 서신혜 씨, 과거 지붕 뚫고 하이킥에 출연하면서 아역 배우로 큰 인기를 몰아온 인물인데요. 저도 애청자였습니다. 빵꾸 똥꾸야 이런 유행어를 만든 인물인데요. 그런데 서 씨, 가수 수진의 학폭 피해자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학폭 피해 주장 A 씨는요. 수진은 서신혜에게 엄마 아빠 없어서 어떡하냐 등의 그런 모욕적 발언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서신혜 씨는 변명할 필요가 없다. None of your excuse. 이런 영어를 SNS에 올리면서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이게 가수 수진 씨를 위한 학폭 인정인지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이런 글을 올린 건지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를 본 가수 수진 팬들은 수진을 망치려 한다 이러면서 악성 댓글을 남기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용기 내주셔서 고맙다 이러면서 서신혜 씨를 응원하는 댓글도 현재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 가수 수진 씨 소속사 측은요. 사실이 아니다라는 짧은 입장을 낸 상태입니다. 이 서신혜 씨 경우도 지금 이제 SNS 이 글 보고서 당한 거 아닐까라는 이런 추측이 지금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현재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표님, 지금 저희가 사례를 봤는데 이게 예전에 이재영, 이다영 이 자매라든지 이 OK저축은행 송명섭 선수라든지 폭로가 나왔을 때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이 폭로들 보면 서로 간의 입장이 지금 갈리거든요. 이렇다 보면 이게 또 다른 논란으로 좀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 문제가 앞으로 계속 좀 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가해자라고 좀 지목된 아이들 수진이라든지 배우 김동희 씨, 프로 배구 박상하 씨 이런 분들이 지금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인정을 안 하면 그걸 밝힐 수 있는 거는 뭐 검찰 수사를 한다고 이게 바로 나올까요? 이게 10년, 20년 뭐 더 오래전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논란이 갈수록 커지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또 먼저 좀 인정했던 지난번에 그 흥국생명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인정을 했는데 인정한 후에 오히려 일단락되는 게 아니라 사과가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일파만파로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느냐. 인정한다고 해서 나한테 도움될 게 없는데 일단은 한번 버텨보자.
뭐 이런 심리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럿이 그냥 왕따식으로 몰아붙이는 좀 억울한 점도 가해자가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진짜 가해자인데 또 버티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가 구별이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쌍둥이 자매는 학교 폭력 논란으로 경기에 지금 출전하고 있지 않죠. 따라서 이 소속팀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김연경 선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 기자. 네. 김연경 선수 심정이 좀 어때요? 네, 맞습니다. 이 쌍둥이 자매가 지난 15일에 무기한 출정 정지 이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4연패를 기록하다가 지난 19일에 처음으로 김연경 선수의 맹활약 끝에 이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연경 선수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에서 뭐라고 했는지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시즌 중간에 주전 선수 2명이 빠진 상황에서 경기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선수들이 잘 이겨내겠고 또 오늘 좋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한마디 한마디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말을 하기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뭐 그것보다도 지금 선수들, 여기 팀 자체를 조금 더 분위기를 업시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지금 뭐 팀 내 선수들하고 논란 이후에 좀 연락을 하거나 뭐 얘기해 본 적은 있으신지 좀. 없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김연경 선수는 이다영, 이재영 자매로부터 뭔가 그 이후에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고요. 지금 팀이 승리를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팀 내 상황으로 인해서 이 밝은 표정을 짓지 못하고 굉장히 굳어있는 표정이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김연경 선수는 올 시즌 들어서 가장 감동적인 승리가 아니었나 생각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지 그게 이 지점에서 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들불처럼 번지는 폭로들 가운데 진실과 허위를 가려내는 일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고 갑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경북 안동과 예천, 경남 하동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진화의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포스코 등 9개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불러 산업재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 산업재해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제 산업 현장의 상황 등을 청취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주 서울광장에서 열린 고 백기환 선생의 영결식을 주최한 관계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법원 결정에 따라 배우 윤정희 씨의 프랑스 내 후견인이 된 딸이 국내 법원에도 어머니에 대한 성년 후견인 선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프레스룸 퀴즈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1호 접종 대상을 놓고 정치권이 시끌합니다. 윤지연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전합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를 되돌렸다고 하는데 이 문제 집중적으로 전합니다. 어선 전복 사고 이후 극적으로 구조된 생존자, 침몰한 어선에서 40시간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 상황 전합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자, 사흘 전이죠. 이 경북 경주시 간포항 동쪽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한창인 가운데 선원 한 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사고 발생 40시간 만의 일인데요. 이 선원 차디찬 바다에서 어떻게 생존했던 걸까요? 관련 리포트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엉킨 그물등을 헤치며 침몰된 어선 곳곳을 수색하던 구조대원들. 힘겹게 물에 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하고 구조하기 시작합니다. 사흘 전 경북 경주 간포읍 동쪽 42km 바다에서 침몰한 홍게잡이 어선 거룡호에서
생존자를 구조하는 모습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인원은 50대 한국인 기관사 류모 씨로 실종된 6명 가운데 처음 발견된 생존자입니다. 해경은 배가 갑자기 뒤집히며 생긴 에어포켓에서 류 씨가 버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 직후 류 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는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해경은 사고 어선 근처 해상에서 베트남 출신 30대 선원도 발견했지만 의식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침몰 당시 배에는 한국인 2명과 베트남 선원 3명, 중국 교포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류 씨가 회복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나머지 실종 선원들에 대한 수색 작업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윤정 기자, 네. 지금 리포트 봤는데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구조가 된 거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이 선원 현재 상태는 어떻다 그래요? 네, 이 생존 선원 류 씨 발견 당시에는 의식은 있었지만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후 헬기를 통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이후에는 의사소통도 가능할 정도로 이 회복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류 씨는 사고 발생 40시간 만에 정말 그야말로 극적으로 이 구조가 됐는데요. 현재 기관사인데 이 배의 기관사인데 배 뒷부분에 이 물고기 창고가 있는데 네. 이 물고기 창고에서 이틀 동안 버틴 끝에 구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어선 전복 사고 지난 19일에 발생했는데 실종 선원 6명이거든요. 이 가운데 지금 1명이 구조가 된 거고 이 나머지 5명 가운데 1명은 숨진 채로 발견이 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이 류 씨는 이 발견 이후에 의식 찾고 이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이후에요. 이 전복 직전에 4명이 구명조끼를 입고 나가는 것을 봤다. 나도 나가려고 했지만 나가지 못해서 이렇게 몸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금 전에 이제 물고기 창고에서 이렇게 발견이 네. 됐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리포트도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에어포켓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고 당시에 사고 해역의 수온은 12.6도로 고도로 훈련된 사람의 경우에도 2시간 생존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0대인 류모 씨가 40시간이나 이 배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그것 에어포켓 때문인데요. 지금 공개된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잠수사가 어망을 해치고 이 선체 내부로 진입을 하자 류 씨가 이 에어포켓에서 목만 내놓은 채 이렇게 물에 떠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으로 발견이 됐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류 씨가 발견된 곳은 배 뒷부분에 있는 이 물고기 창고였는데요. 배가 갑자기 뒤집히면서 이 물고기 창고는 공기로 가득 찬 이 에어포켓이 만들어진 덕분에 류 씨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류 씨는 구조 당시에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에어포켓이 형성된 이 물고기 창고 내부에 선반이 있었는데 이 선반 위에 류 씨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바닷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이 체온을 이 생존 시까지 필요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요인이었다라고 이 해경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류 씨가 기관사이다 보니까 이 선박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것, 이것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에어포켓의 중요성은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렇죠. 네. 네, 특히 지난 2013년 12월에는 이 대서양에서 침몰한 배 안에 타고 있던 20대의 나이지리아 선원이 에어포켓 속에서 탄산음료를 마시면서 무려 60시간이나 생존을 했던 일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이제 물고기 창고가 닫힌 상태에서 배가 침몰이 됐는데 네. 이 물고기 창고에는 이제 바닷물이 좀 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이제 공기가 남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선원이 거기에서 숨을 쉬면서 40시간을 버텼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은영 위원님, 이 선원이 구조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먼저 했다 그래요. 우리 선원들은 어떻게 됐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지금 구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4명인가 지금 아직까지 수색을 하고 있다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나길 좀 바라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상 현재로선 류 씨가 지금 유일한 생존자거든요. 구조 순간에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까요? 그러면서도 우리 선원들은요 하고 물어본 게 나는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 내 동료들은 어떻게 됐지? 그렇죠. 하고 이제 걱정이 드는 거죠. 사실 류 씨의 경우는 사실 운이 나빴어요. 원래 다리 다쳐가지고 다른 선원들은 다
저 어선 밖으로 헤엄쳐 나갔는데 전복됐을 때 본인은 발을 다쳐가지고 오히려 밖에 못 나갔는데 다행히 그게 또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물고기 창고 어창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또 선반이 있었고 다행히 이제 에어포켓이 형성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40시간 동안 하여튼 어쨌든 뭐 기적같이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 40시 본인은 물론 이제 뭐 선반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되게 추운 날씨였고. 그다음에 공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40시간 버티는 동안 굉장히 줄어들었을 거예요. 아마 살아있는 동안에도 아마 발견됐을 때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네, 정신이 굉장히 혼미했을 것 같고 아마 정신력으로 그나마 버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깜깜한 시간, 본인이 아마 40시간을 버텼는지도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발견됐을 때는. 그런 깜깜하고 이제 공포스럽고 추위에 떠는 그 상황에서 그 버텼을 그 공포, 이거는 좀 상상도 아마 일반 사람들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이제 일단 이 6명 중에 생존한 사람은 지금 류 씨 한 명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류 씨 같은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번 어선 사고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저는 이런 사고들 주말마다 이렇게 사건 사고 소식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어선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최근 5년 동안만 연간 592건. 아이고. 하루당 1.5건의 어선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게 10명 안팎의 어선 사고가. 그러니까 매년 한 82명이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도 어업 재해율이 10배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런 어선 사고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데 실종됐다는 소식만 나오지 구조됐다는 소식은 어쩌다가 나오거든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하루속히 좀 이런 어선 사고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구조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일어난 사고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대낮에요, 하늘에서 쇳덩이 수십 개가 주택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쇳덩이는 어디에서 떨어진 걸까요? 관련 리포트 먼저 보시죠. 하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파편들이 떨어집니다. 언뜻 보면 화산재처럼 가벼워 보이지만 사실은 거대한 쇳덩이였습니다. 미국의 덴버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유나이티드 항공기가 오른쪽 엔진 고장으로 황급히 공항으로 되돌아가다 일어난 일입니다. 공중에서 항공기 부품들이 떨어져 공항 인근 주택가와 도로, 축구장을 덮쳤습니다. There was a giant black cloud of smoke high up in the sky, immediately followed by, what looked like pieces of the aircraft really just coming off. 항공기엔 승무원과 승객 241명이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What it was like on board as they heard the explosion. 추락한 파편들이 주택 지붕을 뚫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지만 주민들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On a day like today, when it's not as cold as it was last weekend, we could have hundreds of people here. And the fact that we are still not getting reports of any injuries is absolutely shocking at this point. It's amazing.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해당 항공기의 기체 결함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이동석 기자. 네. 이 승객들도 승객들이지만 주민들 하늘에서 막 쇳덩이가 떨어지는데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네, 저도 처음 이 영상을 봤을 때 무슨 영화 촬영을 하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당시 상황이 어땠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해당 비행기는 미국 최대의 그러니까 규모를 자랑하는 덴버 공항이죠. 덴버 공항에서 하와이로 이륙을 했습니다. 이륙 직후에 오른쪽 엔진에 불이 났고요. 그리고 곧바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승객들은 이 장면을 동영상에 찍기도 했는데요. 엔진을 자세히 보시면 외형 자체가 떨어져 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막 불길이 막 치솟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외형, 바로 덴버 공항 인근에 있는 자택에 떨어졌는데요. 아이고. 심지어 주택 마당에 떨어져 있는 것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 영상 나오는 저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한 주민은요, 하늘에 시커먼 연기가 보였다. 그러면서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고 이렇게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요, 곧바로 덴버 공항으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착륙을 했고요. 승무원과 승객 241명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해당 비행 기종은 보잉 777-200 기종으로요.
운행한 지 26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칫 이 주민들이나 승객들 모두 위험한 상황에 놓일 뻔했는데 이 기장의 빠른 대처로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련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이죠. 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이게 북한에서 영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영상 보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소위 이제 앵콜이라 그러죠. 이거를 막 외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리설주 여사가 대중한테 1년 만에 대중한테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랬죠.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이 리설주 여사의 시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기념 공연이었다라고까지 전해드렸었는데 이 기념 공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곡에 대해서 2번이나 앵콜을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때 대체 어떤 노래길래 어떤 상황에서 앵콜을 2번이나 지시를 한 건지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앵콜이 좋았나 봐요. 아주 만족감을 표시하네요. 네, 지금 같이 보셨는데 보시면 이렇게 노래를 듣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손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다가 틱 합니다. 네. 그럼 또 잽싸게 지휘자가 눈치 보다가 다시 한번 공연을 지휘를 하고 또 다시 한번 또 듣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듣다가 만족스러운 박수를 치죠. 네. 박수 치다가 나중에 이제 기립으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탁 포인팅 한번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다시 하라 이런 건가요? 어유 잘하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대체 무슨 노래인가 봤는데 이게 제목이 친근한 이름입니다. 이 친근한 이름. 이 친근한 이름이 뭔가 봤는데 바로 김정일 위원장, 그러니까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래 제목이 친근한 이름이. 네, 근데 보시면 가사 자체가 노래하자 김정일, 우리의 지도자, 자랑하자 김정일, 친근한 이름. 이 노래에 김정일 위원장, 김정일이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네, 근데 이 노래가 상당히 찬양하는, 아버지를 찬양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 상당히 만족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2번이나 앵콜을 지시를 한 건데 근데 사실 이거 보면은 사실 이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고 그러니까 박수 치고 아까 엄지척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럼 공연 중간에 앵콜을 지시하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김정은 위원장이 연이어 같은 곡을 2번 연이어서 지금 앵콜을 지시를 한 거니까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김정일 위원장 모습 지금까지 북한 TV에서 많이 중계가 돼서 이제 많이 봤는데 저렇게 막 엄지척하고 막 활짝 웃고 하는 이런 모습을 좀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활짝 웃지만은 않았다면서요. 또 눈물도 흘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눈물 사실 좀처럼 보기 어려운 건데 이번 공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눈물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저 모습인데요. 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지금 지금 들려오는 저 노래가 바로 생이란 무엇인가라는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가 저도 한번 같이 들어봤습니다. 가사가 생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순간 뒤돌아볼 때 웃으며 추억할 수 있길 뭐 이런 좀 상당히 노래 자체가 좀 슬픈 곡이긴 해요. 근데 이 노래가 연주되면서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화면에 이제 과거 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아버지인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 그리고 김일 전 부주석 사실 지금 얘기하기로는 너무 옛날 그 북한의 지도자들인데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때 같이 일을 그랬었던 간부들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서 지금 왜 저 모습을 보고서 눈물을 저렇게 글썽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자기 아버지를 도와준 아버지의 최측근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자주 본 이제 참 좋은 아저씨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이랑 같이 친근했었던 이 아저씨들 옛날 생각을 같이 하면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3년 전이죠. 우리나라 이제 가수들이 북한 이제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최진희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뒤늦은 후회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이제 영상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최진희 씨 손을 잡고서 이 노래 불러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뒤늦은 후회가 김정일 위원장의 애창곡이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보신 이 김정일과 관련된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김정은 위원장. 아버지가 정말 그리워서 그랬을까요? 자,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사의를 거둬들였다 이런 소식 보내드렸는데 지난주에 휴가를 내고 자맹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 출근을 했는데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오늘 이제 지금 2시가 좀 넘었는데 2시부터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리잖아요. 네. 그러면 신현수 수석은 여기에도 좀 참석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신현수 민정수석이 대통령께 자신의 거취를 일임을 했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침 티타임에도 참석을 했고 오후 2시에 수보회의에도 참석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침에 현안 보고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신 수석은 대통령께 자신의 이 거취에 대해서 일임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자신이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신현수 수석을 교체를 할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고민의 시간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거취 관련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기류인데요. 오늘은 방역과 경제, 민생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고 일단은 이 신현수 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대통령에게 맡긴 만큼 이 고민 이후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라는 것이 지금까지 나오는 분석입니다. 이동석 기자. 그런데 신 수석이 이제 휴가 중간에 지인들에게 나는 이제 그동안 이제 동력이 떨어졌다. 뭐 이런 뉘앙스의 메시지를 보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신현수 수석이 지인들에게 지난 주말 동안에요. 저는 동력을 많이 상실했다. 이런 거를 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 수석은요.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다며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을 여지없이 이 문자를 통해서 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 수석의 확고한 사퇴 입장에 신 수석과 가까운 인사들은 주말 동안 직접 접촉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접촉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여권 관계자는 매일 전화에 설득했지만 어렵다.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을 신 수석이 전했다고 합니다. 윤 대표님. 네. 휴가 기간에 나는 동력이 떨어졌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던 신 수석. 뭐 물론 본인이 뭐 사의를 거둬들인 건 아닙니다. 제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주말 또 휴가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뭐 청와대 측에 집요한 설득이 있었지 않느냐.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섰을 수도 있죠. 지난번에 검찰 인사가 나온 지가 7일 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도 한 보름 정도 지났으니까 아마 신현수 민정수석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내가 도저히 있을 자리가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 평생 안 만나겠다. 뭐 감찰까지 건의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날짜를 좀 지나가고 생각하니까 자칫하면은 이 문재인 정부의 치명적인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판단하지 않았을까. 대통령의 그 도덕성, 신뢰성, 대통령이 결재도 안 했는데 벌써 법무부 장관이 지금 발표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네. 물론 뭐 청와대에서는 부인하지만 부인했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우리 검찰총장 하면서 검찰하고 권력과의 관계를 해빙 모드로 가는 식으로 했다가 갑자기 전격적인 인사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이라든지 심재철 검찰국장을 남부지검장으로 보낸 거라든지 원래 강성 인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뢰도가 굉장히 좀 떨어져서 자칫하면은 이게 이 레임덕이 내부부터 권력 붕괴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범계 민정수석이 박범계 장관이. 네, 신현수 민정수석이 나갈 때 나가더라도 권력에 충격을 주는 건 좀 피하자. 우선은 4월 초에 보궐선거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또 7월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절충점을 좀 찾은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네. 은영미 의원님, 그러면 어쨌든 사의 표명을 하고 휴가를 갔잖아요. 네. 휴가 갔다 온 뒤에 제가 사의 표명한 거 제가 걷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대통령에게 제 거취를 일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자기가 사의를 내놓고 걷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좋겠지만 대통령이 어차피 결정하실 문제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니 물러나는 게 낫다 이런 목소리도 주말 동안에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멋대로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심사숙고의 시간을 휴일 동안 가졌지만 자기가 또 머쓱하잖아요. 그냥 접고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사의는 걷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좀 머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이 결정하실 문제니까 왜냐하면 사의를 표명하고도 대통령이 제가 수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계속 나온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결정은 자기의 거취에 대한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면은 접겠습니다 하는 것도 좀 더 좋았을 뻔했는데 사실은 그러나 이제 좀 본인도 머쓱할 거고 해서 대통령에게 그 결정권을 주는 방식으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직 뭐 청와대 쪽에서는 아직 오늘 뭐 수석 보좌관회의도 있습니다만 그때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신현수 수석이 거취를 맡기겠다라는 입장만 발표했지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그대로 이래라라고 한 말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아직은 안 하지만 나왔죠. 이렇게 한 마당에 대통령이 계속 만류를 했고 본인이 어쨌거나 고개를 숙이고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이런 마당에 그렇더라도 문제를 일으켰으니 그만두시오 할 수. 는 없을 거예요. 것 대통령 같다.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한마디로 순장조로서 아까 7월 검찰 윤석열 총장도 나갈 거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고비고비들이 있는데 뭐 끝까지 갈지 순장조로서 이번 정권 마지막까지 갈지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과 함께 그때 또 이제 민정수석을 다시 이제 교체하는 그런 계기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이번 국면은 레임덕을 부추길 우려도 있고 하니까 좀 내가 고개를 숙이고 대통령한테 인사권을 그러니까 결정권을 드리겠다라는 식으로 아마 그런 모양새를 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석 하나만 더 해보고 다음 넘어가죠. 윤 대표님.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은영미 위원 분석으로는 대통령이 사의를 그러니까 사표를 수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열심히 일해봅시다라고 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한 주 내내 이어졌던 신현수 수석과 관련된 논란들 한 번에 정리가 되는 걸까요? 우선 뭐 일단락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검찰 뭐 실무 인선도 있긴 합니다. 네. 조만간 한다는 건데 지금 그 민정수석을 패스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일이 커졌는데 또다시 패스해서 이렇게 일을 좀 키우겠느냐.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봉합 국면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대통령이 그 사표를 신현수 민정수석이 2번이나 냈는데 네. 처음에는 일단 받아들이는 식으로 했다가 그걸 수용을 안 했거든요. 네네. 그게 왜 그렇겠어요? 신현수에 대한 뭐 20여 년간 대통령하고 신현수 민정수석과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제일 핵심인 네거티브 팀을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는 워낙 민정수석의 뜻이 완강했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말에 4일간 쉬면서 상당히 청와대 쪽에서 뭔가 설득이 긴박하게 좀 오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 뭐 신현수 민정수석이 거취를 대통령한테 맡기겠다는 거는 뭐 본인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겠다 뭐 이런 뭐 뜻이라고 좀 보여집니다만은 이번에 저는 일단은 봉합됐지만은 그게 완전히 그 화산이 꺼진 건 아니고 휴화산이 될 가능성도 있다. 휴화산. 예. 뭐 중대범죄수사처라든지 지금 검찰하고 그 관계가 지금 강경 세력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대화, 화해 온건파들이 지금 설 자리가 없는데 지금 앞으로도 강경파들이 좀 계속 좀 나설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 검찰하고의 청와대 권력기관과의 갈등의 가장 큰 밑바탕에는
그 조국 민정수석 수사라든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여부라든지 라임 옵티머스라든지 금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그 강제로 좀 막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가 많거든요. 네. 그 수사가 뭐 월성 1호기 원전 수사도 있고 이게 봉합됐다고 해서 수사가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 네.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 휘화사 내지 또 다른 방식으로 좀 터질 가능성은 여전히 잠복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신현수 이 수석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알려지는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혹시 오늘 법사위에서 이 신수석 관련돼서 무슨 언급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오전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법사위에서 신현수 수석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법사위는 사실 파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파행이 된 이유가 이용구 법무차관이 뭐 열이 나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야당의 소식 꾀병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이게 파행으로 치달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오전에 이용구 차관이 죄송하다. 그때 뭐 고열이 났었던 게 사실이고 그러면 국회에 오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오지 않았었는데 나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일이 빚어지게 돼서 송구하다라는 정도의 어떤 사과가 있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주 얘기인데 네. 주말 동안에 네. 신수석을 만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박범계 장관 SNS를 보니까 주말 사이에 다녀온 걸로 보여져요. 등산했던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네. 신수석이 어쨌든 마음은 돌렸는데 그럼 주말 사이에 박범계 장관과 신수석이 만났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저도 그 점이 상당히 궁금해서 이렇게 저렇게 참 많이 알아봤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까지 확인이 된 바는 없습니다. 네, 다만 주말에 박범계 장관이 등산을 한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네네. 네,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저기 박범계 장관이 SNS에 올린 건데 지치지 않게 기운을 차려서란 멘트로 좀 의미심장합니다. 지치지 않게 기운을 차려서란 멘트랑 같이 저렇게 이제 산등성에 이제 올라서 있는 등산한 모습을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수석이 이제 전에 지인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아까 이동석 기자가 얘기를 했었는데 박범계 장관은 평생 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바에 따르면 주말 동안 글쎄 박 장관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까지 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짚고 가죠. 오늘 오전에 이제 검찰 이제 인사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김 기자. 네. 여기서 이 검찰청 넘버 2 조남관 대검차장이 작심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작심 발언을 한 거예요? 네, 조남관 대검 차장 말씀하신 것처럼 작심 발언입니다.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수석의 사표 파문으로 온 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장관님과 총장님의 인사 조율 과정에서 중앙지검장이 대검부장 교체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깨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 사건의 수사팀, 대검이나 중앙지검 보직부장들의 현 상태 유지와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는 하고 의무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회복되어서 국민들의 심려를 더 이상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사팀 대거 교체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것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조남관 차장 얘기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만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아달라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의 대검 체제를 건드리지 말아달라라는 이런 공개적인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인사위원회가 종료가 된 다음에 이게 결과라고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보도 결과가 왔는데 여기에선 공석을 충원하는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고 기존 인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지금 들으신 이 조남관 차장의 얘기가 이제 그대로 인사위 결과로 나온 건데 이제 문제는 검찰 인사위 내용은 말 그대로 이제 인사 제청권자인 장관한테 이제 참고가 되는 내용인 거지 장관이 꼭 이 검찰 인사위 내용을 꼭 따라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 오후에 아마도 중간 간부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오늘 오후에 있을 중간 간부 인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실제로 이 인사위의 내용, 조남관 차장이 얘기한 이 내용대로 사실상 대검 기존 체제를 그대로 갖고 가는지 요 여부가 사실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영 위원님, 네. 이제 알려지기로는 오늘 이제 인사위원회가 있었고 오늘 아마 조만간 이 중간 검사 인사가 있을 거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네. 자, 검사위원회를 앞두고 주말에 등산을 갔던 박범계 장관, 이 메시지가 지치지 않게 기운 차려서 당시에 신수석은 여러 가지 장고에 들어가고 있을 때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등산을 가서 이런 메시지를 남긴 이유,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일단 이 등산 갔을 때는 일단 그 신수석은 지방에 내려가 있었고 휴대폰이 꺼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물론 오늘 마음을 바꾸긴 했지만 주말에 지인들한테 박범계 장관과는 평생 안 보겠다, 이런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박 장관이 이렇게 등산을 갔던 저 사진을 보면 등산을 가서 지치지 않게 기운을 차려서 하고 뭐 심기일전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는데, 이 당시에는 아마도 신수석이 돌아올 거라는 뭐 그런 뜻을 몰랐을 수도 있고 자신이 신수석과 소통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등산을 갔느냐? 실제로 이제 이번 그 신수석의 사의 표명 파동을 일으킨 게 사실은 박 장관이거든요. 일부에서는 박 장관이 사고를 쳤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한마디로 뭐 정확한 명확한 그 과정 자체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거나 제대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박 장관이 인사안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고, 신수석이 이 과정에서 패싱을 당했다라는 것을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공개하면서 말하면서 한마디로 박 장관이 잘못했고 신수석이 화날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수석을 지금 만류를 하고 지금 돌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코너에 몰린 거예요. 어쨌거나 인사를 내긴 했는데 코너에 몰린 입장이 됐고, 자기 때문에 이 사회 파동이 일어났구나라고 이제 그런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등산에 가서 사진을 올림으로써 지지층을 좀 결집하기 위해서 지지층에게 자신의 그 입장을 좀 호소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한마디로 이번 검찰 인사가 물론 신수석 패싱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현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한 차원이었고, 한마디로 이 정권의 안위를 위한 인사였다라는 거를 지지층은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등산 가서 올린 사진을 올리고 지지층이 제 입장을 좀 알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도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도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많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SNS를 많이 활용했어요.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SNS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264의 시도 올리기도 했고, 그렇죠. 또 그 법무부 청사 앞에 꽃다발이 아니라 꽃바구니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지지자들이 나를 지원해주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은근히 자랑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SNS에 사진이나 글 뭐 이런 것들을 올림으로써 지지층한테 호소를 하고 지지층은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호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지영 기자. 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조만간 발표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잖아요. 인사위원회는 오전에 열렸고 열릴 것이라는 건 이전부터 예고가 됐었고, 신수석은 청와대에 돌아와서 직무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렇다면 그 사이에 인사 관련해서 뭔가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 법해요. 네, 맞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수석이 휴가 중에도 오늘의 검찰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그 휴가 중에도 인사 관련 협의를 진행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수석이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과 어떤 청와대 내지는 법무부와의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자임을 해온 만큼 뭐 그런 역할을 그 휴가 중에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 부분을 박범계 장관과 논의를 한 것이냐. 여기 질문에는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 부분은 모르겠다. 비서관이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검찰 후속 인사 과정이 보고가 됐고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월성원전 사건, 그리고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또 그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등 이 권력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그 수사하는 일선 그 검사들에 대해서는 인사를 내지 말아달라라는 이런 기조인데 이게 실제로 유지가 될지 지금 검찰 인사위원회 결과로는 인사를 뭐 소폭 최소한으로 내겠다라고 이렇게 일단 오전에는 논의가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 인사가 실제로 오후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것에 따라서 이 신현수 수석의 이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라고 한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도 해석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간 휴가 기간 동안에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 인사 관련해서 논의는 한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이 조율에 참석했고 또 협의를 한 걸로 들었다라고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소위 이제 지금 일어난 사건을 일컬어서 신수석 패싱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엄청나게 뜨겁더라고요. 네, 일단 야권에서 논쟁이 굉장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요. 전자결제 시간만 공개하면 논쟁이 끝난다. 그러면서 청와대 안일한 대처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우선 김 의원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을 열심히 보좌할 생각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하는 겁니다. 자기 정치하려면 못하는 거지요. 예,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비서관의 역할은 이걸 제대로 전달하고 다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요. 자기의 뭐 의사가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이걸 가지고 사표를 낸다 안 낸다 전 적절하지 않다. 저는 사실 그 신현수 수석하고 대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대학교 동기에 회장도 오랫동안 했나 신임이 두터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탐하고 뭐 어떤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저기 기웃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자기 정치할 사람 아닙니다. 앞으로 정치에 대한 꿈이 전혀 없습니다. 몇 시에 뭘 올렸다 결정났다 다 나오죠. 그 시각만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뭐 간단합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의 24시간은 국민의 시간이기 때문에 24시간 다 공개하겠다고 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요. 박범계 편가르기가 문제라면서 박범계 장관이 잘못했다는 거를 몰아세웠습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을 떠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박범계 장관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 감찰 인사파동의 실체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표님, 지금 네. 법조계 안팎에서 들리는 얘기가 오늘 이제 잠시 오후에 발표될 검찰 중간 간부 이 인사에서 현 정권 관련된 수사 담당자가 대거 교체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네. 그럼 이렇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까 조남관 대검 차장이 얘기했잖아요. 그 핀셋 인사 좀 하지 말고 그 결혼 생긴 거 그 자리만 좀 채워넣는 인사 좀 해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게 신현수 민정수석이 복귀하는 거는 그 정도는 좀 받아들여지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까지도 안 받아들여지고 지금 수사하는 팀을 중간 간부들을 다 바꾼다? 그럼 신현수 민정수석이 들어오는 좀 명분이 없죠. 그래서 청와대가 이번에 그 민정수석 관련된 일 갖고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통령이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충분히 논의된 줄 알고 사인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좀 진실성이 상당히 좀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발표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전 제가 없이 인사 발표한 건 아니다. 박범계 장관이. 이것도 사전 제가를 했는지 그 전자결제 시간을 좀 분명히 좀 밝힐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감찰을 민정수석이 자기 입으로 건의한 적 없다. 그런데 뭔가 좀 이 후속 조치를 더 좀 발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번에 민정수석까지 복귀하는 데 따라서 원래대로 강경 인사를 계속한다. 제가 보기엔 또 다른 분란을 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사진이 이 신현수 민정수석 오늘 아침 출근을 할 때 모습입니다. 글쎄요, 표정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오늘 아마 오후 늦게 이 검찰 중간 간부 결과가 인사가 발표될 것 같은데 과연 여기에 담긴 의미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저희가 자세하게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기자. 네. 1호 접종자 문재인 대통령 돼야 한다 이런 주장 나오더라고요. 네, 화두를 던진 건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SNS를 통해서요. 아스트라제네카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불신을 없앨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유 전 의원은 일부 의료진들이 접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1번 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을 덜어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유 전 의원은 앞서서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불안감이 높아지면 먼저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언급했는데요. 당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네, 또 2호 접종자로는요. 보건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질병청장 등을 꼽았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1호 접종자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시끌시끌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주장이 나왔으면 시끌시끌을 하면 공방이 돼야 시끌시끌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반박 주장도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간판 공격수죠. 정청래 의원이 바로 다음 날 SNS를 올렸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유승민 씨의 얼라보다 못한 헛소리 라면서요. 유 전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망언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인가?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다 라면서 국가원수는 건강과 일정이 국가 비밀이고 보안사항이다. 초딩 얼라보다 못한 헛소리로 칭얼대지 마시라라고 이렇게 강도 높게 공격했습니다. 글쎄요, 표현이 다소 과격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권에서 재반박도 쏟아졌거든요. 이 김근식 교수는 아첨의 끝을 어디까지 보이려는 거냐라면서 스스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위험성을 자인하는 꼴이다라고 이렇게 꼬집었고요.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정청래 씨는 국민이 솔선수범에 접종하고 안전성이 검증이 되면 대통령이 맞아야 한다는 말이냐라면서 본인의 논리대로라면 국민이 무슨 실험 대상인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여기에 굴하지 않고요. 다시 SNS를 올렸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에게 그렇게 국민 건강이 걱정이 된다면 당신과 내가 먼저 백신 접종을 맞자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같이 앉아서 백신 접종을 하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면 국가 지도자가 먼저 나서서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도 종종 있지 않아요? 네,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첫 접종자로 참여해서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모습입니다. 이 라마포사 대통령이 맞은 백신, 얀센이 개발한 백신인데요.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접종이 되는 만큼 굉장히 불안감이 높은 상황인데 이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겁니다. 또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으로 모더나 백신을 공개 접종을 하기도 했었죠. 요 분문은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총리도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을 했고요. 또 프랑스 보건장관도 백신 접종하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백신 접종 인증 경쟁이라도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정 의원과 유 전 의원도 이렇게 같이 백신 맞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개혁이 쭉 나왔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미만만 접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만 65세 미만 27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논쟁일자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역시 SNS를 통해서 문 대통령은 1953년생으로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어서 1호 접종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바로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 백신을 맞겠다는 비율이 9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상황에 변동은 없다. 다만 불신이 생긴다면 그 가능성,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먼저 맞는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자기가 먼저 맞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관련 발언 보실까요? 제가 백신 1차 접종 대상자는 아니지만
백신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정부가 허락한다면 저는 정치인이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치인의 백신 공개 접종 장면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는 26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정치권에서는 1호 접종자를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윤지영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이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1호 접종자 문재인 대통령 돼야 한다 이런 주장 나오더라고요. 네, 화두를 던진 건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SNS를 통해서요, 아스트라제네카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불신을 없앨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유 전 의원은 일부 의료진들이 접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1번 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을 덜어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유 전 의원은 앞서서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불안감이 높아지면 먼저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언급했는데요. 당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네, 또 2호 접종자로는요, 보건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질병청장 등을 꼽았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1호 접종자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시끌시끌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주장이 나왔으면 시끌시끌을 하면 공방이 돼야 시끌시끌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반박 주장도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간판 공격수죠. 정청래 의원이 바로 다음 날 SNS를 올렸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유승민 씨의 얼라보다 못한 헛소리 라면서요. 유 전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망언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인가?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다 라면서 국가원수는 건강과 일정이 국가 비밀이고 보안사항이다. 초딩 얼라보다 못한 헛소리로 칭얼대지 마시라라고 이렇게 강도 높게 공격했습니다. 글쎄요, 표현이 다소 과격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권에서 재반박도 쏟아졌거든요. 이 김근식 교수는 아첨의 끝을 어디까지 보이려는 거냐라면서 스스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위험성을 자인하는 꼴이다라고 이렇게 꼬집었고요.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정청래 씨는 국민이 솔선수범에 접종하고 안전성이 검증이 되면 대통령이 맞아야 한다는 말이냐라면서 본인의 논리대로라면 국민이 무슨 실험 대상인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여기에 굴하지 않고요. 다시 SNS를 올렸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에게 그렇게 국민 건강이 걱정이 된다면 당신과 내가 먼저 백신 접종을 맞자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같이 앉아서 백신 접종을 하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면 국가 지도자가 먼저 나서서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도 종종 있지 않아요? 네,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첫 접종자로 참여해서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모습입니다. 이 라마포사 대통령이 맞은 백신, 얀센이 개발한 백신인데요.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접종이 되는 만큼 굉장히 불안감이 높은 상황인데 이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겁니다. 또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으로 모더나 백신을 공개 접종을 하기도 했었죠. 이 부분은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총리도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을 했고요. 또 프랑스 보건장관도 백신 접종하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백신 접종 인증 경쟁이라도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정 의원과 유 전 의원도 이렇게 같이 백신 맞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계획이 쭉 나왔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미만만 접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만 65세 미만 27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논쟁일자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역시 SNS를 통해서 문 대통령은 1953년생으로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어서 1호 접종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바로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 백신을 맞겠다는 비율이 9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상황의 변동은 없다. 다만 불신이 생긴다면 그 가능성,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먼저 맞는 가능성도 뭐 배제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오늘 오전에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자기가 먼저 맞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관련 발언 보실까요? 제가 백신 1차 접종 대상자는 아니지만 백신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정부가 허락한다면 저는 정치인이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치인의 백신 공개 접종 장면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 기자 수고했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지금 백브리핑 들어보셨는데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1호 접종과 관련된 논쟁할 거리가 될까요? 저는 뭐 정쟁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가 자기가 먼저 맞는 방안도 만약에 국민이나 정부가 허가해 준다면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접종 동의율이 얼마냐면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는 지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의 93.6%가 맞겠다고 했고 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오는 27일 네. 아스트라제네카 다음 날인데 그렇죠. 거기도 한 94.6%가 동의를 한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웬만하면 다 맞겠다고 한 상황에서 정치인을 뭐 1호로 하라든가 공직자를 1호로 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철수 대표의 경우도 먼저 맞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잘못 생각하면 또 새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맞겠다고 한 상황에서 정치인 뭐 특히 대통령은 나이가 68세에서 65세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접종 원칙에 맞지도 않는데도 뭐 1호를 하라는 이러는 거는 진짜 정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총리나 대통령이 먼저 맞았던 것은 그때는 이제 접종 초기였으니까 먼저 이제 불안한 마음이 많거든요. 50-60% 동의율이 50-60%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먼저 나선 거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접종하는 순서도 굉장히 늦었고요. 사실 보면은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도 그 안전성 문제보다는 효능이 제대로 나오느냐의 문제지 지금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쟁 차원으로 자꾸 접종 1호를 정쟁 차원으로 몰고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야당도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을 때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만 정쟁식으로 몰고 가는 건 국민들이 다 알아요. 이거는 알고 그건 아마 야당도 아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아직 시작이 안 됐지만 아마 시작을 하면은 뭐가 어디서 누가 쓰러졌다는 이런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가짜 뉴스, 부정적인 뉴스를 제대로 걸러줘야 됩니다. 일단 이번 주말에 26일과 27일부터 시작될 텐데 가짜 뉴스 제대로 걸러주고 또 관련된 그 접종 관련 정보라든가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이런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정부 그 백신 접종과 시작되는 함께 정부의 그런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석 기자, 그런데 이 백신 관련해가지고 정치권에서만 공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하고 의사협회 간 공방도 지금 벌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국회에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이른바 의료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 그러니까 보건복지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오는 26일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상태인데요. 이를 놓고 의료계는 의사협력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총파업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섰습니다. 의사협회와 정부 간 충돌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말 그대로 면허가 취소되고 5년 동안 또 면허를 받지 못하는 그런 가혹한 법입니다. 그래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우리가 전국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결국은 코로나19 진단 치료 지원, 또 코로나19 백신 협력 지원, 백신 접종 협력 지원, 이것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한테 그걸 강요할 사람이.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이처럼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 바로 살펴보니까요. 의사 면허 취소 때문인데요. 법안을 살펴보면 살인,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 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예외로 뒀는데요. 그동안 의사들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어서 특권 논란이 현재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치권도 공방에 가세를 했는데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깡패 의사까지 꺼내들면서 압박에 나섰고요.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협회는 날강도냐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지난해 왜 의료정책 두고서 정부하고 의사협회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했잖아요. 지금 이동석 기자 설명 들으셨는데 또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지금 의사협회가 뭐 총파업을 하겠다는데 저는 의사라고 해서 특권도 있으면 안 되지만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의사들의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건 처벌한다. 이거는 옳아요. 의사들도 처벌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예를 들면 요새 민식이법이나 해가지고 굉장히 교통사고 처벌도 강해졌어요. 그래서 의사가 만약에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았다. 그럼 또 면허가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디테일한 거 좀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뭐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맞춘다는데 지금 약사들은 또 이 법하고 또 상관이 없거든요. 약사들은 면허 정지나 취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평성 차원에서 좀 디테일한 게 좀 부족한 게 없는 건지 정부에서는 과거에 뭐 의학 분업, 지난번에 지방 공공의대 그거 갖고 보복할 의사가 있는 건 아니다 하는데 꼭 그렇게 의사들한테 그 싫은 거를 지금 백신 접종이 이렇게 크고 코로나랑 대응해야 되는데 왜 하필 지금인가? 저는 그 전체적인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디테일한 거, 좀 의논은 좀 들어보는 거 그렇게 급한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국회도 너무 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요, 이 백신 안정성에 대한 불안보다요, 이런 갈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